우리 해군이 자체적으로 함정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였다. 놀라운 것은 조합 능력이 전무했던 그때 함정 만드는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설계부터 건조까지 거의 전 과정을 직접 해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국내에 함정을 전문적으로 건조하는 능력을 가진 조선소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산 고속정 어로 지도선과 학생호를 건조하고 있던 1972년 드디어 미국과 합작 투자하는 형식으로 군함을 만드는 최초의 조선소가 탄생했다. 이 조선소의 첫 사업은 미국에서 제공받은 부면과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유도탄 고속정 PSMM을 건조하는 것이었다. PSMM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알루미늄 선박이었고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한 첫 함정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PSMM은 이전까지 건조했던 국산 고속정들과는 확실히 구분될 만큼 어려운 건조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서는 발판을 마련한 사업이기도 하다. (1970년) 26만 톤급 대형 유조선 2척을 수주하면서 선박 수출을 시작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출 기여도 10% 이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수출을 이끌어왔다. 그 기술적 밑바탕을 마련한 유도탄 고속정 PSMM의 개발사. 지난 40여 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도전과 영광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란희경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미사일 고속정 건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초창기 해군 고속정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전역 후에도 우리 함정 개발과 조선산업 세계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오신 분이십니다. 주식회사 소르젠의 김국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호입니다. 해군에서 다양한 함정의 설계와 건조에 참여하시고 조함병과장과 해군 조함단 부단장을 역임하신 함정 개발 전문가이시죠. 심희섭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섭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군에서 각종 함정의 함장을 역임하시고 해양군사력과 해군 전투의 전문가이신 배형수 제독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형수입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사일 고속정 건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심 제독님,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PSMM급 고속정이 어떤 함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척 정도 건조된 바 있는지 간략한 재원에 관련돼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PSMM은 다목적 초계정이라고 합니다. 1972년부터 78년까지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미국의 고속정 전문 조선소인 타코마, 즉 TBC에서 개발한 고속정입니다. 영문의 그 패트롤십
멀티미션의 그 첫 글자를 따서 PSMM이라고 하는데, 이 다목적 초계정은 연안 감시 또는 뭐 정찰, 차단 기동 등 연안 방어, 나아가서는 유도탄정으로도 쓸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다목적 함정이라는 뜻이죠.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함정입니다. 뒷부분에도 좀 더 설명이 되겠지만, 해군에서는 PSMM에 미사일을 탑재해 가지고 PGM으로 명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PSMM은 모두 8척이 건조되는데요. 1, 2차로 나눠서 1차 3척은 미국의 TBC와 계약을 해서 1972년부터 1975년까지, 2차 5척은 국내의 그 코리아 타코마하고 계약을 해서 1974년부터 1978년까지 건조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PK 고속정을 막 양산하는 그런 그 시기였는데 막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PK는 대간 작전에 그 한정되는 그 고속정이고요. 근본적으로 북의 그 스틱스 미사일을 장착한 코마급이나 5사 그 고속정을 그 대응할 전력이 우리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PSMM이 탄생하게 된 거죠. PSMM은 알루미늄 선체입니다. 그래서 270톤으로 길이가 51.14m, 폭이 7.3m의 고속정인데, 그 당시는 최고의 현대식 무장과 장비를 갖춘 함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요즘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지스 구축함 정도 그 당시엔 됐습니다. 크기로는 PK보다 한 2배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건조된 윤영하급 그 유도탄 고속정에 비해서는 약간 작지만 무장과 전체 성능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봐도 됩니다. 이 PSMM은 아주 그 추진 기관이 특이한데, 항공기 엔진으로 주로 사용하던 그 TF 가스터빈을 6대를 장착해서 코개그라는 추진 방식을 택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축에 3대의 가스터빈이 물리는 2축 프로펠러로 최대 40나트를 내는 고속정입니다. 무장 측면에서는 함수미에 그 함포를 추가해 가지고 1차는 스탠다드 암 그 미사일 2기를, 2차는 하품 미사일 4기로 바꿔 가지고 우리가 그 꿈에 그리던 유도탄 고속정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건조비에서도 엄청난 비용이었겠죠.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그냥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고속정에 그 미사일을 실은 다목적 함정이다라고 이제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배영수 제독님, 네. 수많은 이제 함선도 이제 타셨을 테고, 특히 이제 오늘 이야기할 PSMM급 이제 함정을 이제 타신 경험도 있을 텐데요. 그 경험담이 이제 이후에 이야기 풀어가면서 말씀해 이제 주셔도 좋겠지만, 우선 이제 우리 해군에게 있어서 이 그 PSMM 어떤 의미를 갖는 함정일까요? 우선 저는 그 2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북한 해양 안보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전문가님들이 많이 나오셨지만은 앞으로 설명이 되겠지만은 해군 함정의 그 기술적인 측면, 그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그 대북한 그 해양 안보 측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해군이 한국 전쟁 종전 이후에 해군력을 집중적으로 그 육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PSMM이 그 한국 해군에 도입된 당시 1978년 그 당시에는 이미 북한 해군은 다수의 그 고속 함정,
그리고 오사, 코마 이런 그 유도탄정, 잠수함정까지 아주 그 대규모 그 해군 세력을 이미 구축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접적 해역에서는 그 지대함 유도탄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 북한 함정들을 갖다 지원하고 있었죠. 이에 비해서 그 한국 해군은 당시까지만 해도 미 해군에서 이제 2차 대전 시 사용하던 사용 후 이제 폐기했던 함정들을 우리가 싼 값에 도입해가지고 그것을 리퍼비시해서 해군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은 당시에 그 진해 해군 공창이 거의 거대한 뭐 고물상 같은 고물 철물전 같은 그런 그 모습이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 아주 최신의 함정을 갖다가 이제 들여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 그 옛날 구형 함정들을 가지고 접적해에 출동 나가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북한 해군의 그 지대함 유도탄 사정권 내에서 항상 작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태세도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출동 갈 때마다 초긴장 상태로 작전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PSMM에 이제 그 들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그 대함 유도탄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본격적으로 조금씩 북한 해군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접적 해역 작전에 나가서도 후방에 항상 이런 장거리 그 유도탄이 나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그 안도감 때문에 자신감 있게 조금씩 이제 해군 해상 작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안보적인 측면의 그 의미가 아주 큰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해군 함정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되겠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러한 한국 해군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 PSMM은 모든 기술적으로 모든 관점에서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함정이었습니다. 뭐 추진 체계에서부터 함포 체계, 레이더 체계, 유도탄 체계 등등 완전히 다른 세대의 이제 그 최신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미 해군에서 도입한 그 함정의 경우는 그 구형 전투함에서는 그 사격 체계들이 그 함포 체계도 전부 다 그 아날로그 시대의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사출탄과 그 장약도 따로따로 인력으로 해서 거의 하나가 한 60kg 되는 것들을 우리 승조원들이 하나씩 장전해야 되는 그러한 체계였고요. 그리고 이런 포탄도학도 마크 1A 컴퓨터라는 아주 그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대형 컴퓨터가 배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그 사격도 하고 그런 체계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PSMM서부터는 디지털 체계로 바꾸게 되고 사역하는 방법도 그 컴퓨터도 그냥 그 대형 그런 그 톱니바퀴 컴퓨터가 몇 개의 그 디스크 체계로 해서 조그만 컴퓨터로 다 그것을 계산할 수 있게 됐고 사역하는 방법도 그냥 버튼으로 그리고 이제 무인 포도 이제 우리 승조원들이 그 포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제 자동포로 다 바뀌고 사역하는 방법도 사수가 그냥 전투 정보실에서 버튼 하나로 그냥 그 연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새로운 체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세척을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미국 타코마 조선소에서 도입한 후에 4번함부터는 이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야말로 국산 전투함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전환점이 된 함정이 그 PSMM 또는 이제 PGM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김 대표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요, 이제 학생화하고 이제 PK 고속정 건조에 대해서 쭉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시기별로 보게 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해양 안보력을 돌보는데 굉장히 여념이 없을 그 기간인 걸로 이제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장착한 이 PSMM을 개발하고 건조해야 되는 그런 또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학생호하고 예. 어로지도선이라는 고속정이 만들어지고 성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배가 워낙 작다 보니까 무장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좀 큰 배, 한 300여 톤 정도 되는 큰 배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설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질 수 있나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궁리를 하고 있을 텐데 다행히 그때 그 대통령께서는 해군력 증강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미국의 FMS 펀드가 있습니다. 이 대외 군사 판매 Foreign Military Sales 펀드라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FMS 펀드를 제공해 주면서 이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미국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 경험이 많은 TBC, 타코마 보트 빌딩 컴퍼니에서 세척을 건조해라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다행스러운 거는 원청 계약은 미국 TBC에 주되 그 중에 한 척은 다시 한국 회사에다가 하청을 주는 것으로 해서 미국 TBC와 한국 자본이 합쳐져서 KTMI, 코리아 타코마 머린 인더스트리가 탄생이 되면서 한 척을 하청받아서 건조하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 PSMM 건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배영 수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미사일 고속정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이제 그 에일라트호 이 격침 사건을 네.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해전사 측면에서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사일 고속정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 배경에도 어떤 좀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은데 정확히 이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우선 그 사건은 이제 세계 해군사에서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한포전에서부터 미사일전으로 이제 그 전환되는 계기가 된 그 큰 사건이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그러니까 1967년에 그 제3차 중동전 때였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구형 전투함, 그 미국에서 도입한 구형 전투함이 한 2,000톤급이었는데 이 함정이 이집트의 그 코마급 유도탄정, 그러니까 그 코마급이 한 80톤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함정의 그 스틱스 유도탄에 이제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해상에서 그 수평선을 보면 한 12마일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스틱스 유도탄이 한 25마일 정도 이제 사거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일라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형 5인치 함포인데 사정거리가 한 9마일에서 한 10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평선 초수평선 작전을 불가능한데 제3차 중동전에서 스틱스 미사일이 그 이집트 쪽에서 코마급에서 쏜 스틱스 미사일이니까 거의 수평선상에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유도탄에 맞아서 그냥 격침이 돼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냉전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구소련에서 그 스틱스 미사일을 탑재한 그 5사급 그리고 코마급 이러한 그 고속 유도탄정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그 우방국들에 계속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미 그거를 다수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해군에도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죠. 물론 이 사건 후에 참 그 이스라엘 해군이 또 대단한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그런 또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후 이제 그 4년 후에 제4차 중동전 때 이것을 보복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해군이 그 스틱스를 그 유도탄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그 방어하는 방법. 스틱스 유도탄이 이제 그 일단 쏘게 되면 추적 방법이 레이더 추적 방법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레이더 전자파를 발신을 해서 표적이 접촉되면은 그걸 따라서 에이밍을 해서 공격하는 이러한 방식인데 이스라엘 해군이 그 당시에 그 ECM이라는 것을 갖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카운터 메저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최부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도탄이 날아오게 되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기만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유도탄에서 쏘는
전자파와 똑같은 전자파를 갖다 쏴가지고 그 목표물을 방해하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방법이 하나는 이제 최입탄이라는 것을 쏴가지고 나보다 더 큰 그 표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개발을 했고 자체적으로 또 그 공격적인 그 유도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업그레이드된 가브리엘 유도탄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측에서 가브리엘 대함 유도탄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거의 그 당시 그 사정거리가 한 10마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틱스보다 훨씬 단거리였죠. 결국은 이제 그 이집트 고속 유도탄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사정거리로 용감하게 돌진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해군이 과감하게 그 이집트 해군의 그 근접 작전을 해가지고 계속 그 최폭탄도 쏘고 이러면서 그 스틱스를 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척의 그 피해도 없이 당시에 그 이집트 해군 고속정 27척을 격침시키게 됩니다. 대성과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 3차, 4차 중동전이 하여튼 해군 전투에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함정들이 기본적으로 유도탄을 다 탑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초수평선 작전을 전투를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 더욱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해상 안보에 아주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아마 그러한 영향들이 우리 그 당시에 그 대통령께도 그 많이 입력이 돼가지고 해군력을 어떻게든지 증강하시려고 그 의지가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3차 중동전이 한창이던 1967년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라트를 향해 4발의 미사일이 날아들었다. (1960년대) 중반에 이집트 해군이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코마급 미사일 고속정에서 발사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이었다. 그야말로 어디서 쏜 줄도 모른 채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 해군의 에일라트호는 승무원 190명 중 47명 전사, 41명 부상이라는 큰 인명피해를 입고 침몰했다. 격침된 에일라트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2,530톤이었고 공격한 코마급 고속정은 만재 배수량 80톤이었다. 그야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건은 스틱스 쇼크라 불리며 전 세계에 공포를 안겨주었다. 해전 사상 처음으로 함대함 미사일을 이용한 해전으로 기록된 이 사건으로 전 세계 해군은 미사일 탑재 함정 건조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치욕의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은 구축함 대신 중형 고속정 중심의 전략을 채택했으며 하푼 미사일을 개조한 가브리엘 미사일을 장착하며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제4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함대함 미사일 전력으로 이집트와 시리아 해군에게 압승을 거둔다. 진정한 강군은 패배를 통해 승리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1597년) 진도 앞바다에서 불과 12척의 배로 왜군 전함 330척을 물리친 명량 대첩. 명량 대첩 이전의 조선 수군은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왜군에게 대패하는 바람에 제해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330대 12. 압도적인 수의 열세에 싸우기 전부터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명량 대첩. 하지만 이순신 제독은 단 12척의 배를 이끌고 분연히 전장으로 나섰다. 지형적인 이점과 신출기무라는 전술로 7천량 해전의 패배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둔 명량대첩. 명량대첩은 패배를 통해 승리의 지혜를 배운다는 금원의 좋은 예일 것이다. 패배를 통해 지혜를 배우는 것은 방위산업 또한 마찬가지다. 수백 번의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실패를 소중한 보물로 삼아 끝내 독자적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걸어온 역사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심재동님, 이 자료를 쭉 훑다 보니까요, 이 PSMM 건조 과정이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뭐 1차 분은 미국에서 또 2차 분은 한국에서 또 건조됐다고 하는데 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계속 이야기 나가면서 좀 풀겠지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나라가 같이 합쳐서 이 건조가 됐는지 건조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PSM의 1차선은 세쪽으로 미국의 그 김국호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FMS 즉 대군사 판매 그 차관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타코마 즉 TBC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세 쪽을 다 TBC에서 건조를 하려고 했는데 그 TBC 우리나라의 그 함정 기술 개발하고 또 함정 방위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한 척을 강제로 국내에서 건조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예. 국내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소도 만듭니다. 그 만든 게 코리아 타코마입니다. 예. 예. 국내에서 건조를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설계도 또는 모든 자재를 미국의 TBC에서 전량 공급하는 형태고 또 기술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조 인력만 우리가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그 인력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TBC의 직무 교육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또 교육받은 사람이 와서 전파를 해가지고 그 전파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필요 인력을 이렇게 양성하면서 건조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세 쪽 중 우리 1차에서 세 쪽 중 국내 건조를 이제 한 척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내 건조 함정 최초의 한 척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하다는 게 뭐냐면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예. 한 척이. 그래서 조합 역사에서 보면은 최초의 기술 도입 건조 함정이 되고요. 또 수상함으로는 유일한 기술 도입 함정입니다. 이 이후에는 기술 도입이 아니고 저희들 스스로 다 했죠. 예. 그리고 해군에서는 최초의 국내 건조 현대식 함정이 되고요. 또 최초의 전문 방위 산업체에 의한 함정이 됩니다. 타코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방산업체를 만들어서 건조를 하니까요. 또 대통령께서 건조 과정에서 한 2년 남짓 건조 과정에서 3번이나 건조 현장을 불시에 찾아오는 그런 또 함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가족에 의해서 또 최초로 진술을 하는 그런 함정입니다. 그래서 1975년 4월 22일 진술을 하는데요. 코리아 타코마가 완전히 공장이 다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조선소를 만들면서 배를 건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코리아 타코마의 준공식을 겸하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진술을 하신 분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차선은 1차선을 갖다 건조를 하고 이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재원으로 이제 FMS가 아니고 우리 재원입니다. 우리 재원, 우리 돈으로 이제 1차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젠 우리가 좀 할 수 있겠다라고
라고 해가지고 해군하고 국내 업체 인 그 코리아타코마하고 5척을 계약을 해서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2척은 우리가 이제 TBC에 하청을 줍니다. 반대가 됐죠. 예.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청을 준다 해도 우리는 TBC의 기술 지원하에 아직까지는 모든 설계도를 제공받아야 했고 또 대부분의 자재도 미국에서 1차 세척 건조할 때의 벤다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다 그들로부터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건조된 구체적으로 이제 1차 그 건조 이야기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 대표님, 당시 이제 해군 대위로 이제 근무하시다가 미국으로 감독관으로 네, 파견이 맞습니다. 되셨었죠. 당시 이제 감독관이 어떤 분들로 주로 이제 파견이 됐고요. 가셔서는 또 어떤 역할들을 좀 하셨습니까? 예, 그때 조금 전에 심재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FMS 펀드로 미국 조선소하고 한국 해군이 계약을 해서 오나는 우리니까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해군 감독관들을 파견하는 그런 기회가 저희한테 왔는데 전부 6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감독관 실장이라 그래가지고 전체 관리 책임을 지시는 박영고 중령이셨는데 그 당시에 해군사관학교 8기십니다. 그 밑에는 이제 전부 기술팀인데 기술 총책으로 역시 해군사관학교 14기신 신동백 그 당시 소령, 이분은 서울대학교 조선과에서 위탁교육도 받으시고 미국의 MIT 공대에 가서 석사학위까지 받으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기술 총책으로 가시고 그 밑에 분야별로 무장 시스템 감독에는 안기원 대위, 이분이 해사 20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 시스템 감독의 유상수 대위, 이분도 해군사관학교 20기시고 전기 시스템 감독의 정진구 대위, 이분은 해사 23기이고 역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에서 위탁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선체 감독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업무 이외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공사 대금을 우리가 정산을 해주게 돼 있는데 공사 진행된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전체 성과 곱하기 그 비율만큼 이제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조선소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가려고 그러고 우리는 한 푼이라도 정확하게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매번 신경이가 있었는데 이런 기타 등등 업무는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업무 이외에 감독관 실장님을 보좌해서 공사비 지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산을 제가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당시 파견됐었던 6분의 감독관들이 각각의 역할과 임무들을 다 이제 띄고 가셨을 텐데요. 근데 이제 김 대표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해군사관학교가 아니라 이제 학사 장교로서 이제 복무를 좀 하시다가 예. 이제 의무복무도 다 하시고 군 기간도 연장하시면서까지 감독관으로 파견되셨던 특별한 좀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남자는 다 군 복무를 이수를 해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쫄병으로 가느냐 다른 거 기회 없나 이거 보고 있는데 해군 장교 시험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도 복무 기간이 똑같이 3년이에요. 이왕이면은 쫄병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장교로 복무를 하면 훨씬 좋겠다 싶어서 시험을 이제 봤습니다. 와, 근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많은 친구들과 이제 같이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운 좋게 아직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3년 근무를 하고 전역을 하는 게 1972년 여름 정도면 저는 이제 전역 예정이었는데
제가 조선공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전역을 하고 나서 제가 근무하고 싶은 회사는 조선소밖에 없는데 예. 당시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딱 하나입니다. 대한조선공사. 그 회사는 1년에 신입사원을 1명 뽑을 때도 있고 안 뽑을 때도 있고 회사가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가도 갈 길이 빤해요. 근데 지금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해군에서는 그 당시에 PK 양산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PSMM을 FMS 펀드를 가지고 미국 조선소하고 계약을 해서 활발하게 이제 뭔가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해군에 남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결단을 내림과 동시에 그 PSMM 감독관으로 이제 미국에 파견이 된 겁니다. 제가 아마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단기 복무장교로 들어왔다가 자진해서 연장을 한 제 1호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 제가 참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군함 분야뿐만이 아니고 해군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일반 상선 분야에서도 많은 그 기여도 했고 진가를 발휘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감독관 역할을 하시면서 어쨌든 뭐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 어떤 그 좋은 기회가 좀 됐기도 했을 텐데요. 사실 또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또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뭐 기억하시는 그런 일들 또 극복하는 과정들 있으면 좀 설명해 그 주시죠. 당시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제가 그 조선소 가서 설계부에를 들어가서 보니까 도면 그리는 시스템, 뭐 설계하는 과정 이런 게 뭐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높은 수준의 그런 걸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은 단시간 내에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조선소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보니까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도 됩니까? 했더니 그 사서 담당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들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무슨 책이 있는지 쭉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외비라고 도장이 찍혔는데 디자인 데이터 시트, 뭐 제너럴 스페시피케이션 다 미 해군에서 나온 책자들인데 그 내용을 제가 펼쳐보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이 미 해군에서 함정을 개발하고 건조하고 하면서 표준화 시켜놓은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야, 이런 자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대외비예요. 갖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나 봐야지. 예. 혼자서 국리를 하다가 이 사서 담당하는 아주머니가 커피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분을 만났더니 일부러 따끈한 커피를 한 잔 받아가지고 잡수시라고. 매번 그렇게 갈 때마다 그랬더니 저하고 가까워졌어요. 예. 저는 뭐 얼굴만 봐도 그냥 웃으시면서 믿어주시는 겁니다. 드디어 어느 날 제가 작심을 하고 해군에서 제공한 이 잠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안에 스페이스도 넓고. 이걸 딱 입고 가가지고 한쪽에는 디자인 데이터 시트 이렇게 두껍습니다. 전화번호 같이. 제너럴 스페시피케이션 양쪽에 딱 집어넣고 자꾸 딱 채우고 제가 그때 굉장히 말라가지고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잠바 큰 걸 입고 두 권을 살짝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 권이 있으니까 그걸 정밀하게 체크하지 않는 한 들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나왔는데 그게 훗날 참 효자 노릇을 합니다. 그 책자들이. 예.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고속정 이제 기술, 건조 기술이 그야말로 이제 뭐 하늘과 땅이라고 할 만큼 돼도 이제 차이가 좀 있었을 텐데요. 실제 가서 미국에서 이 감독관 역할에서 그걸 좀 확인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아유, 그건 뭐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도대체 몇십 년이 지나야지 이런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그 생각을 했고요. 하나하나가 다 새롭고, 그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이미 설계 단계에서 컴퓨터를 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이미. 야, 이거 뭐 민간 회사에서 이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를 들여놓고 설계를 이용하고 있으니 정말 하늘과 땅이구나.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도서관에서 발견한 이런 책자. 결국은 민간 회사도 미국에서는 미 해군이 리드를 하는구나. 그 많은 함정의 디자인 데이터를 다 표준화시켜 갖고 책자화해서 이거를 이제 민간인들한테 보게 하고 따라오게 하고, 그 제너럴 스페시피케이션은 모든 함정에 다 적용되는 사양서입니다. 거기서 골라서 컴바인만 하면은 사양서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그 미 해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민간 기업을 리드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호와 어로지도선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학생호와 유사한 PK급을 양산을 하자. 이런 단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뭐 이 차이는 진짜 제가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해드린 거 더 이상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꼭 필요했던 이 함정을 건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또 습득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PSMM급 함정의 기술 도입 생산이요.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간단하게 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김 대표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미 해군이 그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 민간 조선소까지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제너럴 스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 해군이 희망하는 대로 표준화 시켜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배에는 또 특별히 선체가 전부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려면은 알루미늄 합금을 용접하고 이제 연결하고 하는 그런 특이한 또 기술도 습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저 배재덕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배는 아날로그 시대를 좀 벗어나서 디지털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모든 시스템이 우리가 그동안 접했던 거하고는 많이 다른, 많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 PSMM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 건조가 진행되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하고 혹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이 배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손을 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걸 진짜 남모르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또 좀 우리가 줬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엔 심재동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PSMM 건조를 하면서 계속 지금 그 저희들이 이야기하듯이 조선의 그 신기술을 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이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조선 입국에, 우리나라의 조선 입국에 그 발판을 제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에 그 뭐 말씀하셨듯이 어로지도선이나 학생호를 사실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 우리의 그 조선 기술은 아주 일천했거든요. 필요한 자재 하나 변변한 게 별로 없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조선 기술은 그때까지만 해도 조함 기술이 그 선도를 하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PSM 건조가 울산함하고 PKM 개발에 직접적으로 그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소를 지금 만들면서 그 선박 건조를 시작하는 그 현대 중공업을 비롯해 가지고 그 막 그 기지개를 켜는 우리나라 그 조선 산업에 유용한 아주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급의 조선 기술 인력을 양성했다는 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리아 타코마에서 이 당시에 PSM맨 건조에 참여하신 분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빅3 그 조선소를 포함해서 국내 조선소에서 중요한 자리 또 막중한 그 책임자가 되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자리를 같이 하시는 우리 김국호 대표님이 계시죠.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조선 산업을 전성기에 올려놓는 역할을 아주 독특히 하시는데, 그렇게 된 걸 보면은 PSM맨 건조가 비록 우리 자체의 그 고유의 그 개발은 아니지만 조선 기술 또 나아가서는 조선 산업에 확실히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 기술뿐만 아니라 핵심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배영수 제독께서는 이제 이 함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네네. 있어서도 어떤 좀 또 다른 평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운영자 측면에서도 뭐 그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함정 운영이라 그러면 이제 함정을 움직이면서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모든 장비들이 그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되도록 하는 정비 유지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함정을 핸들링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과거의 함정하고는 이제 완전히 틀린 거죠. 과거에는 이제 이 엔진을 하나 쓰더라도 뭐 양면 앞으로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력이 이제 증가되도록 이렇게 보통 이제 3단계, 4단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게스트업이나 이런 거 신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단계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0단계, 뭐 12단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고, 엔진도 그렇게 뭐 아날로그 시대 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 뭐 하나 둘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 5.5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체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추진 체계도 그 체계도 완전히 틀립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스크루 같은 것이 일정한 각도로 고정되어 있지만 이 PSMM서부터는 이 가변 피치라고 그래가지고 이 피치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돌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만 시동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이거 위에서 컨트롤 장비를 갖다가 만지기 전에는 이게 스크루가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이 PGM서부터는 엔진만 시동하면 스크루가 바로 돌아갑니다. 돌기 시작하고 다만 피치만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 우리 유능한 부사관들이 모든 그 장비들을 웬만한 거는 출동 나가든지 뭐 부속이 또 없으면은 배 자체에서 무슨 그 선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깎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다 수리를 해냈습니다. 그 유능한 그 부사관들이. 때로는 정박해서 진해 우리 공창에도 부속이 없으면 저기 청계천 같은 데도 돌아다니면서 부속 주워다가 수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PGM 이때부터는 이제 디지털 세대가 오면서 그 내부에 무엇이 고장 나더라도 그 내부에 무엇이 고장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 어떤 그 유닛 자체를 지금은 이제 더 커졌습니다. 지금 모듈화로 해서 더 큰 장치를 다 떼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디스크 형태로 돼 있는 것을 하나로 빼가지고 그걸 통째로 이렇게 갈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선진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그때부터 느끼게 되는 거. 자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뭐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비 측면에서도 사실은 우리 해군에서는 거의 부사관들도 아주 다른 그 차세대
다른 세대의 인원으로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조금씩 오게 된 겁니다. 기술, 인력 양성, 네. 또 이 함정 운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PSMN급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계속 건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회사거든요. 네. 회사에서 지금 타코마, 또 코리아 타코마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는 이제 미국 타코마와 이제 코리아 타코마의 관계의 부분과 또 밀접하게 또 연관도 돼 있으시고 해서요. 그 코리아 타코마가 이제 우리 함정 건조사에 어떤 역할을 좀 해줬는지 뭐 이런 네. 부분들 좀 모아서 조금 정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대화 도중에 타코마라는 얘기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 타코마 도시 이름입니다. 미국 그 제일 북서쪽에 위치한 워싱턴 주의 그 주청사 소재지는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이 워싱턴 주에서 제일 크고요. 그 바로 밑에 타코마 시가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 공항이 하나 있는데 시애틀과 타코마 중간에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도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또 공항이 시택입니다. 시택 공항이라고 불리는데 워싱턴 주에 있는 큰 도시의 이름이 타코마고 거기에 있는 미 해군 군함 전문 건조 조선소가 타코마 보트 빌딩 컴퍼니 TBC입니다. 거기하고 원청 계약을 처음에 이제 세 척을 체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척은 하청으로 한국 조선소에 주는데 TBC가 49% 투자를 하고 한국에서 51%를 투자한 회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게 타코마라는 그 이름을 살려서 코리아 타코마 머린 인더스트리 리미티드에서 KTMI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첫 호선은 하청을 받았죠. 아까 심재덕께서도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만 하청받은 거는 그냥 인건비밖에 없고 나머지는 설계 도면 모든 배를 구성하는 기자재 전체는 TBC에서 다 제공을 하고 우리는 인력만 제공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계획 때는 저희가 경제개발 계획이 계속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경제력이 진짜 해가 바뀌면서 엄청나게 이제 신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능력으로 건조할 수 있다 해서 추가 5척은 KTMI가 원청이 되고 미국 TBC에 2척을 하청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KTMI는 최초의 방산업체로서 등록이 되면서 조선 관련된 국방부에서 특혜를 좀 받는데 하나가 병역 특례 TO를 한 50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를 그 군대를 안 가도 방산업체에서 5년을 근무하면 군대를 이제 필요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인데 여기 이 제도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KTMI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인력을 또 바탕으로 해서 이 PSMM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우 빠른 속도로 조선 기술에 관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지만 강한 회사로 KTMI가 성장을 합니다. 참 놀랍게도 PSMM이 다 건조가 되기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와 비슷한 배가 이제 국제 입찰에 떴는데 KTMI가 여기 응찰을 해서 원청인 TBC를 물리치고 낙찰이 되는 막 그런 쾌거도 올리면서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조선소가 됩니다. 지금 뭐 잠깐 말씀 들었습니다만 이 코리아 타코마의 어떤 역할 또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뭐 심재동님부터 말씀 주실 거 있으신가요? 예. 네. 일반적으로 타 그 함정 방산 업체는 우리나라에 모두 일반 상선을 만드는 조선소에서 군함을 만드는 것을 부가적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함정 방산업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전을 하죠. 근데 코리아 타코마는 그 유일하게 그 이력에서 보다시피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탄생하는 그런 유일한 업체입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코리아 타코마는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PSM은 건조 그 초기부터 그 합작회사인 TBC의 그 경영난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었고, 또 그때 제1차 그 유류파동까지 겹쳐가지고 파산 직전까지 가는 그 심각한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 잘 극복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잘 극복해가지고 국내 그 함정 개발, 그리고 전력화 지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국내 조암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도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PSM뿐만 아니고 우리 함정 건조를 보게 되면은 PK, PKM, 그리고 뭐 그런 고속정, 그다음에 LCU 등 각종 그 전투 지원정 엄청 많이 만듭니다. 그다음에 동해함, 초계함의 그 동해함이나 포항급의 그 초계함, 그리고 울산함급 그 호위함 등 많은 그 함정을 갖다가 개발하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 또한 그 계속 뒷부분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실 그 PSK 그 수출을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동남아 또 남미 이런데 많은 그 해외 수출을 하거든요. 군함을 선도적인 이런 역할을 하고도 결국은 1990년대에 없어지죠. 지금은 흔적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우리 해군의 최초의 미사일 고속정 건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에서 1차 건조를, 또 국내에서 2차 건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됐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